뭐 사실 하락의 저점을 누가 알겠습니까? 뭐 그런 부분은 아닌데 뭐 이렇게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지 저점을 정확히 맞출 수 없는 거고요. 어떤 영역대 정도까지는 하락하지 않겠냐 이렇게 보통 분석을 많이 하고요. 기간으로도 어떤 이벤트 또는 시그널이 있으면 거기서는 좀 멈출까 이렇게 얘기들 많이 하는 것이죠. 통상적으로 뭐 저도 주식시장에서 지금 몇 년 됐죠. 26년 차 있고 외환위기도 맞고 글로벌 금융위기도 맞고 그래서 저는 뭐 그렇게 하도 큰 걸 많이 맞아서 그런지 이번에 그렇게까지 뭐 심하다고 느껴지지 않지만 단기간에 많이 빠졌기 때문에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통상적으로 볼 때 중대한 시스템 위기가 발생을 됐을 때 뭐 반토막 나는 경우도 있지만 보통 35% 정도 많이 하락을 해요. 근데 일반적으로 그러한 중대한 시스템 리스크가 아니고 시장이 예측 가능한 어떤 리스크가 발생을 했을 때 그랬을 때 한 20% 정도 하락을 해요. 근데 지금 다우존스 산업지수하고 S&P 500은 많이 안 빠졌어요. 고점 대비 뭐 10% 정도 이렇게 빠진 상태고요. 그래서 더 빠질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거고요. 나스닥은 상대적으로 더 많이 빠졌죠. 나스닥은 고점 대비 한 18% 빠졌습니다. 그래서 나스닥은 거의 다 빠진 게 아니냐. 이렇게 지금 분석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무슨 표현을 드리고자 하는 거냐면 약간 좀 구분을 좀 해야 되는데 전체로 뭉뚱그릴 수는 없고요. 이번에 하락이 나스닥이 더 많이 하락을 했어요. 이건 왜 그러냐면 금리 인상을 하면 성장주가 더 많이 빠지죠. 그래서 나스닥에 있는 빅테크 등 종목들이 많이 빠졌기 때문에 나스닥은 더 영향을 많이 받았고 다우존스 산업지수와 S&P 500은 덜 영향을 받았고 그래서 S&P 500이 한 10% 정도 좀 더 빠졌고요. 다우존스 산업지수는 그 정도 빠지지도 않았어요. 즉 이번에 하락은 금리 인상과 양적 긴축을 한다는 것을 반영하면서 나스닥이 더 크게 영향을 받은 것이다. 전체적으로 하락하는 부분은 아니었다라고 좀 구분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 금리 인상을 반영하면서 하락한 부분을 생각해 본다면 19% 빠졌다면 과거의 대비로 봐서는 어느 정도 빠지지 않았나. 또 한 가지 더 예를 들면요. 지금 시장에서 하락하는 이유가 미국이 테이퍼링을 1월에 종료하고 그리고 금리 인상을 뭐 3월부터 시작을 하고 그리고 곧바로 양적 기축을 한다. 이것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언제 가장 최근에 역사적으로 언제 그랬냐면요. 2015년 여름에 버냉키 의장이 테이퍼링 한다고 발표하고 시장이 흔들렸다가 금리 인상을 2015년 12월 16일부터 했습니다. 그때 발표하면서 했거든요. 그때부터 약 2개월 조정을 보였는데 그때 나스닥이 정확히 20% 빠졌어요. 그리고 나서 다시 상승을 했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을 본다면 이번에 금리 인상을 하고 양적 긴축을 한다는 것을 만약에 선반영해서 움직인다면 지금 현재 한 19% 빠진 부분은 상당 부분 빠졌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만 갖고 얘기를 하는 거고 지금 상황에서 시장이 전체적으로 시장에서 예측하는 부분보다 더 빠졌거든요. 이렇게 예측보다 합리적인 숫자의 예측보다 더 빠졌을 때는 우리 데이터 디펜던스를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럴 때 이제 직관적으로 가지고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 과거의 경험으로 봤을 땐 그 정도라고 생각하는데 그때하고 지금하고 다른 점이 있어요. 몇 가지. 그래서 더 걱정을 하는 건데요. 그럼 뭐냐면 그때보다 지금은 돈을 훨씬 많이 풀어놨다. 그래서 지금 팬데믹 버블이 붕괴되는 게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팬데믹으로 인해서 돈을 무려 4조 달러 이상이나 돈을 풀었지 않습니까? 이게 붕괴되는 게 아니냐라는 거 우려를 좀 하고 있는 상황이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때하고 지금하고 좀 다른 점은 뭐냐면 그때는 순차적으로 테이퍼링하고 종료하고 금리 인상하고 종료하고 그리고 2017년 끝나고 2018년도에 그리고 양적 긴축하고 이렇게 순서대로 시장이 예측 가능했어요. 근데 이번에 뭐라고까지 얘기를 하냐면은 이번에 충격이 더 컸던 이유는요. 그 정도로 한다는 것에서 시장이 어느 정도 반영을 하고 있었어요. 차근차근히 말씀드려볼게요. 작년에 시장의 컨센서스는 뭐였냐면 테이퍼링은 3월에 종료한다. 그리고 금리 인상은 올해 3월, 빠르면 3월, 느리면 6월 정도부터 시작을 한다. 그리고 양적 긴축은 얘기도 없었어요. 그랬는데 이번에 FOMC 회의로 끝나면서 지금 이제 급격하게 변화가 된 것은 뭐냐면 테이퍼링 1월에 그냥 끝난다. 금리 인상 1월 또는 3월에 곧바로 시작한다. 그것도 25bp 인상이 아니고 50bp 빅스텝으로 인상한다. 그리고 양적 긴축 3월부터 바로 시작해야 된다. 이렇게 지금 몰아가고 있어요, 시장이. 왜 그러냐? 인플레이션 때문에 그렇죠. 이 모든 원인은 인플레이션 때문에 지금 그러는 거거든요. 그건 좀 이따 다시 설명드릴게요. 결국은 예전에는 시장이 예측 가능한 수순이 있었고 그 경로에 따라서
양적 긴축, 유동성 축소를 해나갔는데 이번에는 이걸 너무 급해요. 인플레이션이 지금 하이퍼 인플레이션을 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걸 한꺼번에 한다. 그러니까 충격이 더 크지 않겠냐. 이렇게들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면은 지금 질문에 답변을 드리면 일단 1차적으로 금리 인상을 한다는 것 그리고 양적 긴축을 한다라는 것, 테이퍼링은 이미 지나갔고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반영하면서 시장이 하락하는 것은 마이너스 20%? 그러면 반영했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월요일날 미국 시장이 정말 다이나믹했죠. 마이너스 5%에서 플러스까지 그냥 곧바로 반등을 했잖아요. 그게 딱 정확하게 마이너스 20%였어요. 이 정도 선에서는 들어가도 되지 않겠냐라는 인식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강하게 못 올라오고 있잖아요, 지금. 왜냐하면 연준이 오늘 우리가 녹화를 오늘 26일이죠. 26일 수요일이죠. 그럼 내일 아침에 새벽에 이제 파월 의장이 기자회견을 합니다. 여기서 시장이 알았어. 금리 인상해. 양적 긴축해. 대신 우리가 알아듣게 시장이 예측 가능한 순서대로 하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파월 의장이 입에서 한 말도 안 했어요. 그냥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석학들이나 투자의 구루들이나 아니면 IB에 있는 사람들이 아주 강력한 매파적 발언을 함으로써 이거 굉장히 심각하게 이게 강력하게 긴축을 하지 않겠냐 이것을 반영하면서 움직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즉 합리적인 수준에서 본다면 마이너스 20% 정도 이 정도에는 단기 반등을 하고 그리고 뭐 추가적으로 나중에 하락을 한다 하더라도 이 정도 선에서는 이제 저점 부근에 왔다라고 생각을 좀 해요. 그런데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때하고 지금하고 상황은 좀 다른 부분이 있다. 사실 언제나 똑같지는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심각한 상황이 되지 않겠냐라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한 번 더 하락한다면 보통 이제 이런 얘기들 많이 하죠. 한 10% 정도 하락하지 않겠냐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저는 이제 기적 분석을 많이 하는 사람인데 제가 볼 때는 아래로 한 4, 5% 정도가 남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아래로 4, 5% 뭐 하루에도 5% 빠지는데 그러면 꼭 언제라고 지정하진 못하지만 상당히 많이 빠졌고 어느 정도 합리적인 수준까지 빠지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미국 시장은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 우리나라 시장을 말씀드릴게요. 우리나라 시장이 미국보다 고점으로부터는 사실 하락폭이 그렇게 큰 건 아니에요. 사실 그래요. 미국은 나스닥은 20% 빠졌다니까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 정도 빠지지는 않았어요. 근데 이번 주에 그냥 확 빠진 게 엄청나게 큰 거거든요. 근데 이 부분은요. 매크로 시황에서 나타나는 미국의 상황, 양적 긴축이나 이런 부분들은 우리 시장 고스란히 다 반영이 됐습니다. 그리고 선반영한 부분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여기서 반등의 힘이 약할 수밖에 없고 또 약한 이유는 뭐냐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그 말도 많고 탈도 많은 LG에너솔루션입니다. LG에너솔루션이 정말 어마어마한 이 시장에 지금 영향에 미치고 있습니다. LG에너솔루션 상장한다고 하니까 실제로 우리 주시장에 있는 예탁 자금이 무려 20조가 나갔어요. 나갔다가 청약 끝나고 다시 들어왔습니다. 20조가 움직였어요. 개인 투자 자금이요. 전체 자금은 어마어마한 자금이 된 거죠. 근데 가장 위험한 건 뭐냐? 왜 시장이 이렇게 약하냐? 진짜 요즘에는 제가 어제 반등하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마이너스 4%까지 빠졌어요. 오늘도 지금 현재는 플러스 한 0.5 되고 있는데 시장이 아주 반등이 약해요. 이렇게 약한 것은 외국인들이 계속 공격적으로 선물 매도를 하고 그리고 비차익 프로그램 매도가 나오고 있고 국내 기관도 계속 매도를 하고 있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요. LG에너솔루션이 지금 30만 원으로 공부하잖아요. 30만 원이 시가총액 70조입니다. 70조인데 지금 애널리스트들이 적정주가 지금 얘기하는 게 처음에는 시가총액이요. 시가총액 얘기하는 게 처음에 100조 얘기하다가 오늘 모 증권사에 나온 거 보니까 142조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면 주가가 얼마야 되냐면 60만 원이에요. 140조 60만 원이에요. 근데 저는 그렇게까지 보이지 않는데 이게 아무튼 100조 간다고 한다면 그냥 중간에 퉁쳐서 100조 간다고 하면 가격이 45만 원 좀 될 거예요. LG에너솔루션이. 그럼 100조면 우리나라 시가총액 2위입니다. 시가총액 2위. SK하이닉스가 90조뿐이 안 돼요. 거기다가 지금 제가 좀 전에 보고 올라왔는데 지금 주가가 요번에 많이 빠져서 우리나라 전체 코스피 시장의 시가총액이 얼마냐면 정말 진짜 너무 안타까워요. 2,000조뿐이 안 돼요. 2,000조예요. 2,000조에 100조짜리가 들어오는 겁니다. 2,000조 100조짜리가 들어오면은 몇 퍼센트입니까? 5% 아닙니까? 5% 전체 5%가 그냥 없던 게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
MSCI 인덱스라든지 코스피 200의 인덱스라든지 인덱스에 BM을 추종하는 인덱스 자금들은 이 5%는 무조건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1조를 운영하고 있다. 1조 운영하면은 5%가 얼마입니까? 500억이죠. 얘네들은 500억을 담아야 되는 거예요, 이걸요. 그러면 생짜로 돈을 더 가져와서 500억을 담아요? 어떻게 그렇게 해요, 지금? 안 되죠. 500억을 팔아야겠죠. 어디서 팔아요? 탄 거 파는 거예요. 지금 이게 지금 1월 내내 이러고 있는 겁니다. 1월 내내. 이게 물적 분할이 좋고 나쁘니, 기존 주주들한테, LG화학 주주들한테 뭐 나쁜 역할을 했니, 이렇게 여러 가지 지금 말들이 많고 부작용도 많은 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차치하고 지금 현재 시황만 답변을 드리면 LG에너지솔루션으로 인해서 이건 아직 들어오지도 않았잖아요. 근데 이 엄청난 자금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걸 편입하기 위한 사전 매도가 엄청나게 많이 있었고요. 실제로 LG에너지솔루션이 들어와가지고 30만 원에서 만약에 60만 원이 됐다. 지금은 아마 30만 원 기준으로 시가총액 한 70조에서 80조 기준으로 준비를 하고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심지어 막 떠버린다. 그럼 부지런히 다른 거 더 팔아야 돼요. 삼성전자 막 다 팔아야 돼요. 그러니 약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그게 엄청나게 지금 우리 시장에 수급적 요인이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 됐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더 약한 거예요. 우리 시장이. 그래서 LG에너지솔루션이 끝나고 나서 상장하고 나서 주가가 급등락하겠지. 오르기도 하고 내려오기도 하겠죠. 그리고 MSCI의 리밸런싱 이런 건 2월에 있어요. 물론 사전적으로 다 하긴 했지만, 많이 했지만, 그래도 아무튼 2월 중순까지는 이것으로 인한 시장의 왜곡된 수급 현상이 이게 계속 이어질 거라는 거죠. 그래서 계속 약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또 하나는 참 안타까운 게 우리 1월에, 올해 왜 이러는 건지 모르겠어요. 올해 1월에 엄청난 악재가 많았습니다. 1월 3일날 첫날 오테 임플란트 터졌죠. 첫날 거래 첫날이요. 오테 임플란트 터졌죠. 그 다음에 카카오페이 모럴 해저도 터졌죠. 그 다음에 메디픽도 하한가 맞으면서 부작용 생겼다고 했죠. 신라젠, 그리고 셀트리온 분식회의 어쩌고 하면서 폭락했죠. 안토로젠 또 부작용 얘기하면서 폭락했죠. 에코프로비엔 화재 났죠. 올해 왜 현대산업개발 붕괴했죠. 올해 1월, 이게 1월에 나온 거예요. 1월에. 올해 1월에. 왜 근데 세상이 그렇잖아요. 안 좋을 때 안 좋은 거 막 나오고 좋을 때 좋은 거 나오고 그러는데, 이건 가뜩이나 전체적으로 매크로 환경도 안 좋고, 거기다가 우크라이나 전쟁하느니 마니 이러고 있는데, 우리 내부적으로도 수급도 안 좋고 또 센티멘트도 안 좋고, 이거 화가 나는 거죠. 지금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 화가 나는 거죠. 우리 시장이 전반적으로 약한 부분은 그렇게 인식을 좀 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자, 그러면 또 다시 아까 미국 시장 말씀드렸듯이 우리 시장에 어느 정도 지금 빠진 상황이냐, 그 숫자를 좀 말씀드릴게요. 이건 이제 숫자를 보여드리니까 제가 그대로 숫자를 좀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2017년도에 우리나라가 대세 상승했었거든요. 그러면서 IT 종목도 소부장 막 10배씩 가고 그랬었어요. 삼성전자 신고가 가고. 2017년도에 대세 상승이었는데, 그날 고점이 언제였냐면 2018년 1월이었어요. 그때 지수가 얼마였냐면 2607포인트였습니다. 그때 고점이요. 2617포인트가 최고점이었고 2607포인트였거든요. 어제 1월 25일 날 저점이 2703포인트였습니다. 한 100포인트 차이가 나죠. 조금 더 떨어지면 2600포인트 가면 이제 별 차이 안 나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지금 2022년이잖아요. 4년 전에 찍었던 지수로 그냥 가버린 거예요, 이번에. 그냥 가버린 거예요. 코스닥은 더 하죠. 2018년 1월 고점이 932포인트였어요. 근데 25일 날 저점이 883포인트였습니다. 그 아래로 그냥 폭락해버린 거예요. 4년을 거꾸로 한 거예요, 거꾸로 그냥. 지수 자체 거꾸로 한 거예요. 물론 그 전에 올랐죠. 오른 부분에 빠진다고 하지만 항상 그런 거잖아요. 오를 때 조금만 빠져도 더 많이 빠지는 거니까 그렇지긴 합니다. 근데 제가 왜 이런 지수를 말씀드리냐면, 일단 전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올해 각 증권사, 작년에 2021년 각 증권사에서 연말 되면 내년도 전망 얘기하잖아요. 2020년 전망 얘기하잖아요. 전망 얘기할 때 최저 지수를 전부 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2750에서 2800 이렇게 최저 지수 얘기했고, 위는 지금 얘기도 안 할게요. 안 좋은 상황이니까. 최저가 2750에서 2850 이래가지고 평균적으로 한 2800 정도를 얘기를 했어요. 그 정도를 얘기를 했습니다. 제일 안 좋게 본 데가 한 군데 있어요. 대신증권 2610포인트. 여기 빼고는 전 증권사가 2750에서 2850으로 봤거든요. 그리고 12개월 선행 포워드로 이익의 10배,
이거 뭐 어떻게 표현하는 거냐면요. 여러분 혹시 이제 이거 아셔야 됩니다. 이것도 그냥 지수를 중구난방으로 우리가 막 정하는 게 아니고요. 막 정하는 게 아니고 올해 이익이 어느 정도 나는가를 보는 거예요. 올해 이익이 어느 정도 나냐를 보면은 그러면 작년에 175 정도 났거든요. 175조. 그러면 우리가 가격을 구할 때 어떻게 합니까? 그 가격의 이익이 얼마큼 나고 거기에 PER이 몇 배, 멀티플을 곱해서 이렇게 하잖아요. 우리나라는 한 11배 이 정도뿐이 안 돼요. 11배, 12배 뿐이. 우리 그래서 우리나라는 디스카운트 했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미국은 26배. 그런데 괜찮대. 이러는 거잖아요. 걔네들은요. 근데 작년에 안 좋았다고 하는데도 175조에서 180조거든요. 아직 정확한 수치 안 나왔어요. 4분기 안 나왔으니까요. 근데 올해 예상치가 어느 정도냐면 185조에서 200조입니다. 185조, 200조거든요. 그러면 그냥 상단으로 얘기하기 쉽게 200조로 그냥 하겠습니다. 너무 낮게 보수적으로 보는 것보다도 계산은 복잡하니까 200조로 할게요. 200조에 곱하기 10배면 시가총액이 2,000조죠. 그게 오늘이니까요. 지금 지수래니까요. 그게 우리나라 10배 가도, 포고도 10배로 가도 그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기관 투자가들이 해놓은 지수가 차트 수치로 보면 12개월 선행 PER 10배가 2,783포인트예요. PBR 1배가 2,792포인트예요. 이거는 그냥 근거가 있는 얘기들이니까요. 자, 그러면 PER 이익단으로 봤을 때 2,783포인트야. PBR 자산 가치로 봤을 때 2,792포인트야. 그리고 이런 것들을 다 보고 환율을 보고 올해 그 연준에서 금리 인상한다는 것들을 감안을 해서 각 증권사들이 내는 자료가 2,750에서 2,850 정도가 저점이래. 그리고 2018년도 1월 고점까지 제가 말씀드렸죠. 저 기술적 분석을 저는 하는 사람이니까 기술적 분석으로 볼 때 이렇게 전부 다 봤을 때 저는 개인적으로 올해 만약에 빠진다면 2,790포인트 정도가 저점이지 않을까. 저는 기술적 분석에서 그렇게 분석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상승폭에 되돌리면 50% 정도로 본 거예요. 지금 말씀드린 이 모든 1월 25일 날 다 깬 거예요. 다 깨고 내려간 겁니다. 2,703포인트까지 내려간 거예요. 그러면 지금 지수가 어느 정도인지 이해가 되겠죠. 어느 정도까지 떨어지는지. 즉 합리적인 생각에서 내려오는 저점 라인이라는 것들은 다 깨고 그 밑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뭐 방송에서 약간 화를 내면서 제가 방송을 했나? 댓글에 욕을 많이 먹었습니다. 왜 그랬냐면은 우리가 합리적인 생각에서 데이터 디펜던스로 아니면 차트로 2783, 2790, 2750 뭐 이렇게 전부 다들 요게 비슷한 정도의 저점 라인이고 이 정도면 우리 시장이 여기 더 빠지면 안 돼. 요 정도가 합리적인 수준이라고 만약에 생각을 했다면 시장이라는 게 주식시장은 연착륙이라는 게 없어요. 빠질 때 확 빠지고 올라갈 때 확 올라가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건 감안한다 하더라도 이 정도에서 더 빠지면 이 정도를 만약에 우리 시장의 저점 라인이고 합리적으로 바닥권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있었다면 그렇게 생각했던 애널리스트가 있었다면 그보다 더 많이 빠지면 그분은 이제는 여기서는 파는 게 아니고 오히려 저점 매수를 준비해야 되지 않겠 이렇게 말해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요즘 보고서 보니까 전부 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현금 확보해서 기다리라는 거예요. 이제 여기서 그래서 내가 오늘 화가 났었어요. 그건 아니지 않냐. 물론 제가 틀릴 수 있죠. 여기서 더 많이 2,500까지 가면 지금이라도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그런데 제가 시황을 질문하셨으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시장의 지수 자체는 이 부분까지 내려왔다. 이렇게 표현을 좀 드리는 거고요.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2018년도에는 우리 시장 2017년도 고점 찍고 2018년 1년 내내 하락했습니다. 2019년도 내내 하락했어요. 그리고 2019년도에 반등 주는 척 하다가 곧바로 팬데믹을 맞았어요. 그래서 그냥 무너진 거거든요. 우리 흐름을 잘 이해하셔야 되는데 그러면 2018년도에 1년 내내 하락했습니다. 1년 동안 하락했어요. 2018년 1년 내내 하락한 이유가 뭔지 여러분 아시겠죠? 그때 미국은 금리 인상을 하고 있었을 때예요. 얼마까지 올렸냐? 2.75%까지 올렸습니다. 금리 인상은. 그리고 그때 뭘 했냐? 양적 긴축을 했어요. 연준이 있는 보유 채권을 팔았어요. 그럼 유동성 흡수를 했어요. 실제로 유동성 흡수와 금리를 2.75%까지 강력하게 올리는 구간이 2018년도였는데 2018년도에 우리나라 지수가 1년 동안 하락 얼마나 했을 것 같습니까? 1년 동안 17.28% 하락했습니다. 17.28%.
이번에 고점 3,316에서 이번에 2,703포인트 빼서 나누게 하면 이번에 몇 퍼센트 빠졌냐면요. 18% 빠졌습니다. 이번에는 미국 금리 인상 했어요, 지금요? 안 했잖아요. 미국이 지금 양적 긴축했습니까? 안 했지 않습니까? 그냥 그거 한다라는 거 하나로 이렇게 빠진 거예요. 그래서 어떤 고민이 많이 되냐면, 야, 이거 미국이 양적 긴축한다는 거 하나만으로 해석이 안 된다, 이거. 이거 중요한 다른 이유가 있는 거 아니야? 그래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이거 팬데믹 버블이 진짜 본격적으로 이거 붕괴되는 거 아니야? 또는 야, 이거 우크라이나에 러시아하고 유럽, 미국하고 붙으면 이거 중동의 국지연하고 달라. 이거 심각하게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여러 가지들의 걱정을 이제 덧붙이게 된 거예요. 근데 그거는요, 워낙 시장이 약하다 보니까 이유를 찾기 시작한 거예요. 이유를 찾기 시작한 거라고요. 실제로는 하락의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유동성을 축소하는 거예요. 시장은 항상 두 가지로 갑니다. 저는 항상 이 얘기를 해요. 어떤 방송에도 이 손을 두 개 잡고. 하나는 시장은 돈의 힘으로 움직입니다. 아무리 경기가 안 좋아도 돈이 엄청나게 돈을 퍼부으면 돈의 힘에서 시장이 올라가잖아요. 또 하나는 뭡니까? 경기가 좋으면, 기업이 이익이 늘어나면 시장은 올라가는 거예요. 경기와 돈 이 두 가지로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경기와 돈 둘 다, 경기도 좋아지는데 돈도 막 풀어줘. 이걸 우리 골디락스라고 그러면서 막 시장이 뜨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유동성 축소를 하면서 이제 돈을 이제 축소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경기가 좋아져야 되는데 경기도 둔화된다고 지금 하는 거 아닙니까? IMF에서 지금 발표한 게 내년도 세계 경기와 미국의 경기, 우리나라의 경기를 다 둔화한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경기도 둔화되는데 돈도 축소해. 이러니 주식은 올라갈 수 없는 거예요. 이거는 작년 말부터 우리가 알았던 거죠. 알았던 건데 이번처럼 이렇게 단기간에 이렇게 그냥 이건 폭락이라보다 급락이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급격하게. 급락까지 나올 수 있는 상황이었냐. 이거 뭔가 다른 게 있지 않냐. 이렇게 고민을 많이 하기 시작한 거예요. 자, 이것도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너무 장황하게 말씀드렸는데요. 아까 미국 시장 정리했죠. 우리나라 지수도 제가 2018년도에 빠진 거하고 비교를 했고, 그리고 그때 상황에 지수가 얼마였는지도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올해 우리 코스피에 있는 기업들의 이익의 합의 멀티플 10배가 2,783포인트 된다 그랬잖아요. 근데 2,703포인트까지 왔잖아요. 그러면 데이터로 봤을 때, 합리적인, 이성적인 접근으로 봤을 때 가격은 일단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이 빠졌다. 근데 그거보다 더 빠지는 거는 주식시장은 항상 그래요. 충격을 받으면 경착륙하기 때문에 이 더 빠진 상황에서 내가 사야 되는 이제 저평가 구간으로 들어갔느냐, 아니면 여기서 우리가 생각하지 않는 다른 악재가 있느냐를 고민하고 있는 수준이라는 거죠. 지금 시장이. 즉, 다시 이제 미국하고 우리하고 다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앞으로 미국이 금리 인상하고 양적 긴축한다라는 부분은 시장이 거의 다 반영했다. 거의 다 반영하면서 가고 있다. 저는 그렇게 많이 보고 있고요. 그 외에 다른 노이즈들, 지정학적 리스크, 이런 것들은 그냥 전 노이즈일 가능성이 되게 높다고 생각합니다. 진짜 우려는 뭐냐면, 시장이, 자, 그러면 이제 반등을 준다고 했을 때 급반등하면서 원위치 할 수 있느냐? 그렇게 못할 거라고 보는 거예요. 왜 그렇게 못할 거냐? 경기가 이제 안 되는. 이제 진짜 원인은 경기입니다. 진짜 원인은. 그래서 이제 만약에 이 시장이 다시 터닝을 하려면 경기 지표가 이제 좋아진다는 터닝하는 게 나와야지 이 시장이 다시 회복이 되는 거지. 지금 상황에서 단기적으로 올라온다고 해서 이게 세게 올라갈 수 있느냐? 그런 부분은 아니다. 이렇게 좀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